안녕하세요. 사연 캠프 진행자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4일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없어서 그런가.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이 모양이지.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제 얼굴에 대고 말했습니다. 천박한 고아년이 어디서 감히 어른한테 말대꾸야. 삿대질이 제 코앞까지 날아왔지만 옆에 앉은 예비 신랑은 국물만 떠먹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가족이 생긴다면 이 정도쯤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원한 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수십억 도박빚을 갚을 돈줄이었죠. 고아라서 만만하게 본 건가요?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들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동기운과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고급 한정식 집의 무거운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은 민훈의 가족을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였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인 저에게는 함께 자리해줄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민우가 먼저 와서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고 민우 옆에는 단정하게 머리를 올린 중년 여성과 또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지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오만순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눈꼬리가 가늘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시선에는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불쾌함이 묻어 있었죠. 혼자 왔어? 네, 어머님. 사정이 있어서 저 혼자 참석하게 됐습니다. 사정이라. 그래, 뭐 앉아. 오만순이 턱으로 맞은편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빼고 앉았죠. 민우가 저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에는 미안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만수는 젓가락을 들더니 반찬을 이리저리 뒤적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아,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오늘 자리를 잡은 거야.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너희 둘이 반반으로 결혼한다고 했지? 그건 안 돼. 저는 젓가락을 든 채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님, 그건 저랑 민우가 이미 둘이서 의논해서 정한 건데요. 오만순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의논? 의논은 어른하고 하는 거야. 애들끼리 뭘 정해? 신혼집은 서울 한복판으로 네가 구하고 혼수도 네가 전부 해와. 시집 오는 여자가 빈손으로 들어오면 되겠어? 어머님, 그건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반반으로 하기로 한 약속이 있는데요. 오만순이 물컵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저를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네가 부모가 없으니까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야. 어디서 어른 말에 따박따박 대들어. 보고 배운 게 없는 애라 그런가 말대꾸를 하네. 가슴 한가운데를 못으로 박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죠. 민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우가 국물을 한 숟갈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어머니가 어른으로서 당연한 충고를 하시는 거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민우는 그대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유라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빠처럼 번듯한 데 다니는 남자 만난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처지를 좀 알아야지. 유라가 저를 흘겨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게 느껴졌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손바닥의 통증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나서 줄곧 꿈꿔왔던 것, 따뜻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유일한 소원이 저를 의자에 붙들어 매고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식당 앞으로 나왔을 때 오만순이 민우와 유라를 먼저 보내고 저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지원아, 한 가지 더. 네, 어머님. 오만순이 핸드백 끈을 어깨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올리고 나면 내 이름으로 된 예금이고 뭐고 전부 민우랑 공동 명의로 받고 통장 관리는 내가 할 테니까 시어머니한테 맡기는 게 당연한 거야. 알겠지?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오만순이 먼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식당 앞 가로등 불빛 아래 한참을 서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아, 어머니가 평소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 그래서 며느리한테 기대가 좀 큰 거야. 네가 먼저 좀 낮춰. 고아인 네가 납작 엎드려서 모시면 어머니도 마음을 여실 거야. 민우야, 납작 엎드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너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 다 우리 잘 살자고 하는 얘기야. 알겠지? 민우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꺼진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죠. 사실 저에게는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전국에 수백 개의 매장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의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수백억이 넘는 돈을 굴리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돈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가족으로 품어줄 사람을 찾고 싶어서 평범한 직장인 행세를 해왔던 겁니다. 그날 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사진 속 아버지는 활짝 웃고 계셨고 어머니는 어린 저를 무릎에 앉히고 계셨습니다. 저는 사진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한참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짓된 애정이라도 좋으니까 가족이라고 불러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하는 건지 답이 나오지 않았죠. 사진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저는 거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유라가 서 있었습니다. 연락 한 통 없이 불쑥 찾아온 거였죠. 유라 씨. 무슨 일이에요? 유라가 대답도 없이 신발을 벗고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유라의 뒤를 따라갔죠. 유라는 거실을 지나 제 방으로 들어가더니 옷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유라 씨, 잠깐만요. 뭐 하는 거예요? 유라가 옷장 안을 뒤지며 옷걸이를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비싼 건데. 이것도 있네. 유라가 옷장이 선반에 놓인 명품 가방을 끌어내리더니 자기 어깨에 둘러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걸려있던 코트 2벌까지 팔에 걸치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 정도면 되겠다. 유라 씨, 그건 제 거예요.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죠. 유라가 코트를 팔에 건 채로 돌아서며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언니가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어울려? 솔직히 좀 아깝잖아. 나한테 훨씬 어울리는데 뭘. 그래도 그건 제 물건이에요. 내려놓고 가세요. 유라가 피식 웃으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곧 가족 되는 사이에 이런 것도 못 줘? 에이, 언니도 참 쪼잔하다. 유라가 신발을 신고 문을 열더니 가방과 코트를 챙긴 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열린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오늘 유라 씨가 갑자기 우리 집에 와서 내 가방이랑 옷을 가져갔어.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뭐? 아, 유라가 또 그랬어? 걔가 좀 철이 없어서 그래. 그냥 줘. 가족끼리 물건 하나 못 줘? 가족끼리라고 해도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가면 어떡해? 민우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야, 강지원. 너 진짜 속 좁다. 가방 하나, 옷 몇 벌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기적이게. 가족한테 그 정도도 못 베풀어? 저는 전화기를 꽉 쥔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켜야 했죠. 며칠 뒤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이모 오말순이 저를 카페로 불러냈거든요. 오말순은 오만순과 닮은 듯 다른 얼굴에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고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지원아,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너 어미 없이 컸잖아. 그런 티를 안 내려면 남들보다 2배는 해야 돼. 예단비도 2배로 준비하고 다음 달에 만순이 7순이거든.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비용도 네가 내.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오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모님, 그건 갑자기 너무 큰 금액인데요. 예단비를 2배로 하라는 건 처음 듣는 얘기고 해외여행 경비까지 제가 부담하는 건 무리입니다. 오말순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무리, 네가 우리 만순이한테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알지? 부모 없는 애라고. 그 소리 안 들으려면 돈으로 보여줘야지.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오말순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며칠 후 오만순과 오말순이 함께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2 사람은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더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만순이 벽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이 아파트 내 명이지? 네, 어머님. 이거 팔아. 당장.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이 집을 팔라고요? 오말순이 다리를 꼬며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본가가 낡아서 재건축을 해야 하거든. 거기에 보태야지. 너희 신혼은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하면 되잖아. 젊은 게 뭐가 아까워. 이모님, 그건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거절했습니다. 못합니다. 이 집은 제가 제 돈으로 마련한 겁니다. 이건 안 됩니다. 오만순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짚고 일어선 오만순이 저를 향해 손가락을 쭉 내밀었습니다. 삿대질이었죠. 뭐, 안 돼? 이것 봐라. 부모한테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이 모양이지. 천박한 고아년이 어디서 감히 어른한테 안 된다는 소리를 해. 오만순의 목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온몸이 굳어버렸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민우가 현관에서 들어오더니 굳어버린 저를 한번 흘겨보고는 오만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제가 차 빼놨으니까요. 민우야, 네가 좀 말해. 이 집 파는 거.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가시죠. 민우가 오만순과 오말순을 데리고 나가면서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문이 쾅 닫혔고 저는 거실 한가운데 혼자 남았죠. 다리가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라에게서 온 문자였죠. 언니, 나 친구들이랑 파티하는데 카드 좀 빌려줘. 이번 달 한도 다 썼거든. 저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서랍에서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오만순이 저에게 뱉었던 말들을 한 글자씩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천박한 고한연. 부모한테 보고 배운 게 없는 애. 한 글자 적을 때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다 적고 나서 수첩을 덮었을 때 저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뱃속 깊은 곳에서 뜨겁고 단단한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린아이로 돌아가 있었죠.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에서 아버지가 저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계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밥을 짓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생생해서 꿈이 아닌 것만 같았죠. 저는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를 무릎에서 내려놓고 똑바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죠. 따뜻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단단하게 굳은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지원아, 아빠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한테 수모를 당하면서 살고 있어? 내 딸이 왜 그 꼴로 살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부엌에서 나온 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제 두 손을 꽉 잡았죠. 어머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지원아, 이제 그만해. 가족놀이 하겠다고 아무한테나 매달리지 마. 네가 가진 돈, 네가 가진 능력, 그걸로 당당하게 내 길을 걸어가. 어머니가 제 손을 한 번 더 꼭 쥐고는 천천히 일어나 아버지 옆으로 가셨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서서 저를 바라보셨고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두 팔을 뻗어 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닿지 않았죠. 번쩍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고 베개가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죠.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고 아버지의 호통이 아직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내 딸이 왜 그 꼴로 살아?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를 하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고아라는 콤플렉스에 갇혀서 아무한테나 매달리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가족이라는 허상을 붙잡겠다고 발버둥 치던 멍청한 짓을 오늘 끝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미천으로 시작해서 제가 피땀 흘려 키워온 회사였습니다. 수백억짜리 사업을 일군 게 저였죠. 그 돈을 사기꾼 집안의 빚을 갚는데 바칠 뻔했다는 사실에 이가 갈렸습니다. 저는 욕실에서 나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입던 수수한 옷들을 밀어내고 안쪽 깊숙이 걸어둔 검은색 정장을 꺼냈죠. 가장 비싸고 가장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고 재킷을 걸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며칠 전 상견례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쥐던 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클라우드 금고에 접속했습니다. 민우와 오만순이 보냈던 금전 요구 문자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죠. 민우와 통화할 때 녹음해둔 음성 파일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고아인 네가 납작 엎드려서 모시면 어머니도 마음을 여실 거야. 민우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파일 이름을 정리해 폴더에 넣었죠. 유라가 제 방에서 가방을 들고 나가는 장면이 현관 앞 보안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유라가 옷장을 뒤지는 모습, 코트를 팔에 걸치는 모습, 제 만류를 무시하고 문을 나서는 모습까지 전부 저장했죠. 이 영상들을 모두 클라우드 금고에 올려
이중으로 백업해 두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차 키를 집어들었죠. 오랫동안 가지 않았던 곳으로 갈 시간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었죠. 제 회사, 제 본사 사옥이었습니다. 정체를 숨기기 위해 한동안 발길을 끊었던 곳이었죠. 본사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로비로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임원 회의실에 사람 모아줘요. 30분 안에 전원 소집. 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30분 후 회의실 낀 테이블에 임원들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나타나자 다들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저는 테이블 상석에 섰습니다. 오늘부로 대표이사직에 복귀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죠.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동안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는 제가 직접 진두지휘할 겁니다. 오늘 안으로 전 부서 현황 보고서 올려주세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회의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층이었죠. 남몰래 울며 부모님을 그리워하던 약한 아이는 이제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복귀한 당일 오후 저는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비밀이 보장되는 사설 탐정 사무소 알아봐줘요. 돈은 상관없으니까 최고급으로. 2시간도 안 돼서 비서가 명함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재벌가와 정치인들만 상대한다는 곳이었죠. 저는 바로 그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민우라는 사람과 그 가족 전원의 재산 상태, 최근 1년치 행적을 전부 조사해 주세요. 먼지 한 톨까지 털어와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간은 2주 정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오늘 중으로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2주면 충분했죠. 그 사이에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아, 어머니가 아직도 속상해 하셔. 네가 먼저 전화 한번 드려. 잘못했다고. 저는 목소리를 일부러 작게 깔며 대답했습니다. 민우야,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어머님한테 연락드릴게. 그래, 그게 맞지. 역시 넌 착해.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착하다는 말이 귀에 걸렸죠. 착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연기를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만순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지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버릇없이 굴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만순이 전화기 너머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 그래, 잘못을 알면 됐어. 앞으로는 어른 말씀에 토 달지 마. 네, 어머님. 신혼집 명의 변경 서류도 준비하고 있고 혼수 자금도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나오는 게 맞지. 빨리빨리 해. 오만순이 만족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탁 내려놓고 입꼬리를 올렸죠. 물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유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오빠네 신혼집 나도 봤는데 진짜 좋더라. 근데 그 집 가계약금 빨리 넣어야 한다던데? 나한테 먼저 좀 줘봐. 유라 씨, 가계약금은 제가 처리할게요. 근데 혹시 유라 씨도 목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대출 한번 받아보는 건 어때요? 나중에 오빠 결혼하면 집도 넓게 쓸 수 있을 텐데 미리 준비해두면 좋잖아요. 대출? 내 이름으로? 네, 한도 최대로 받아두면 편하잖아요. 나중에 같이 정리하면 되니까요. 유라가 잠깐 생각하더니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 그것도 괜찮겠다. 알겠어, 언니.
내가 알아볼게.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눈앞에 돈을 흔들면 스스로 올가미에 목을 건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죠. 보름이 지났습니다. 사설 탐정 사무소에서 두꺼운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죠. 첫 번째 서류를 펴는 순간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오만순의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고상한 사모님 행세를 하던 오만순은 불법 사설 도박장을 드나들며 수십억 원의 사채를 끌어다 쓰고 있었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이자만 매달 수천만 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에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집어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민우였습니다. 저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외식하고 쇼핑하고 호텔에 드나드는 사진이 수십 장이었죠. 결제 내역을 확인하니 전부 제 이름으로 된 카드로 긁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숨을 천천히 내쉬었죠.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오만순의 도박빚을 갚고 민우의 유흥비를 대주기 위해 고아인 저를 호구로 찍은 거였죠. 결혼이 아니라 사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짜여진 판이었던 겁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예식장에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다음 달 결혼식 예약한 강지원입니다. 식순을 전면 변경하고 싶은데요. 네, 어떻게 바꾸실 건가요? 중앙 단상에 대형 스크린 하나 설치해 주세요. 크기는 가장 큰 걸로요. 음향 장비도 최고급으로 바꿔주시고요. 비용은 추가로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결혼식에 영상 상영을 하시려는 건가요? 네, 특별한 영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탐정 보고서의 사진들, 통장 내역, 민우의 카드 결제 기록을 하나하나 화면에 띄우며 영상 편집을 시작했죠. 그 무렵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만수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혼수 목록을 추가했고 민우는 당장 통장을 넘기라며 재촉했죠. 저는 순한 양처럼 네, 알겠습니다를 반복했습니다. 유라는 자기 이름으로 은행 대출을 최대 한도까지 받아놓고는 저에게 자랑하듯 문자를 보내왔죠. 언니, 나 대출 다 받았어. 이제 신혼집 가계약금 넣으면 되는 거지?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어요, 유라 씨. 조금만 기다려요.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시댁 식구들은 곧 제 전 재산이 자기들 손에 들어올 거라는 착각에 빠져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오만수는 저를 부를 때 이름 대신 얘라고 불렀고 민우는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키며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소리를 질렀죠. 유라는 제 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냉장고를 뒤지고 화장품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문자, 통화 녹음, 카메라 영상을 한 건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밤마다 사무실에 앉아 폭로용 영상을 다듬었죠. 오만순의 삿대질, 민우의 가스라이팅, 유라의 도둑질이 시간순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완성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재생하며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오만순이 저를 향해 삿대질하며 천박한 고아년이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왔죠. 저는 화면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보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죠. 저는 옷장에서 내일 입을 옷을 꺼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칠흑같이 검은 정장이었죠. 결혼식 당일 아침 예식장은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로비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홀 안까지 울려 퍼졌죠. 꽃장식이 양옆으로 늘어선 버질로드 끝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하객들은 신기한 듯 스크린을 올려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오만수는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가 있었죠. 어머,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민우가 참 좋은 색시를 데려왔어요. 호호. 민우는 턱시도를 차려입고 단상 앞에 서서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유 있는 미소를 띠고 있었죠. 유라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돌아다니며 하객들에게 명함을 돌렸습니다. 오빠 결혼하면 저도 좀 챙겨주세요. 호호. 시이모 오말수는 하객석 맨 앞줄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 시각 저는 신부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이 비쳤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저와 눈을 마주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기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 대표님, 준비 다 됐습니다. 스크린 점검 완료했고 음향도 이상 없습니다. 고마워요. 5분 후에 시작할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 앞단추를 잠갔습니다. 핸드백 안에 든 USB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대기실 문을 열었죠. 예식장 홀의 조명이 은은하게 바뀌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부터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입구를 바라보았죠. 무거운 양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기대하던 하객들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습니다. 문 사이로 걸어 나온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정장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홀 전체를 채웠습니다. 왜 드레스를 안 입었지? 무슨 일이야? 민우가 단상 앞에서 당황한 얼굴로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지원아, 너 왜 이런 옷을 입고 나와? 무슨 짓이야? 민우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민우의 손을 차갑게 밀쳐냈죠. 민우가 비틀거리며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민우를 지나쳐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죠.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 하나에 꽂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혼식을 기대하고 오셨겠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 옆에 있는 재생장치에 USB를 꽂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죠. 첫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오만순의 사설 도박장 출입 사진과 수십억 원의 사채 내역이 또렷하게 스크린을 채웠죠. 하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도박장이잖아. 오만순이 하객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게 뭐야? 당장 꺼. 저는 오만순을 쳐다보지도 않고 마이크에 입을 가져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오만순 씨는 불법 사설 도박장에 드나들며 수십억 원의 사채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며느리인 저의 재산을 노린 겁니다. 스크린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우가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사진,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진, 호텔 로비를 걸어가는 사진이 연달아 나왔죠. 그 아래에는 제 명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홀이 술렁였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지원아, 이건 오해야.
그 여자는 그냥 회사 동료라니까. 저는 민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사 동료랑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내 카드로 호텔비를 내는 게 동료 사이야?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과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가 입을 벌렸다 닫기를 반복했죠. 저는 마이크 볼륨을 올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오만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죠. 부모한테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이 모양이지. 천박한 고아년이 어디서 감히 어른한테 안 된다는 소리를 해. 오만순의 삿대질하는 모습이 스크린에 가득 찼습니다. 홀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죠. 하객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오말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미 없이 큰 티를 안 내려면 남들보다 2배는 해야 돼.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유라가 제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 옷장을 뒤지고 명품 가방과 코트를 챙겨 나가는 보안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었죠. 저 여자 도둑이잖아. 하객석 어딘가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라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리가 풀려 다시 주저앉았죠. 저는 스크린을 끄고 하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그게 제 잘못인 줄 알고 모욕을 참고 돈을 뜯기면서도 가족을 만들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돈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홀 안의 모든 눈이 저를 향했죠.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 그 회사의 대표가 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사기 결혼의 파혼을 선언합니다. 홀이 뒤집어졌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였죠. 민우가 단상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으며 울먹였죠. 지원아, 제발. 오해야.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한 번만 봐줘. 저는 민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구두굽으로 민우의 손등을 밟았죠. 민우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만순이 하객석에서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의자를 잡으려다 빗나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죠. 입에서 헛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리 대기시켜둔 차에 올라탔죠.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예식장 입구에서 시댁 식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만순이 민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유라는 울면서 오말순에게 소리를 질렀죠. 오말순은 오만순의 머리채를 움켜쥐며 내 돈 내놓으라고 악을 썼습니다. 서로의 탓을 하며 엉켜 싸우는 꼴이 차 창문 너머로 고스란히 보였죠. 저는 시선을 거두고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본사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회사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팀장님, 지금 바로 우리가 쓰는 대형 로펌에 연락해 주세요. 변호사 전원 소집이요. 오늘 안에 본사 회의실로 와달라고 전해주세요. 파혼 사건이 터지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본사 대표실에 앉아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비서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인터넷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회원 수가 수십만 명인 맘카페 게시판이 떠 있었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력으로 시댁을 짓밟은 고아, 꽃뱀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 이름, 제 얼굴 사진,
회사 이름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죠. 글 내용은 제가 돈을 무기로 착한 시어머니를 공개 망신 주고 예비 시누이를 폭행까지 했다는 거였습니다. 유라가 멍이 든 팔뚝 사진과 함께 병원 진단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죠. 저는 스크롤을 더 내렸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야? 사람이 저래도 되나? 고아 출신이라더니 역시 성격이 문제네. 이 여자 회사 불매합시다. 맘카페뿐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뉴스 댓글까지 같은 내용의 글이 도배되어 있었죠. 누가 봐도 조직적으로 움직인 흔적이었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가맹점 쪽에서도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몇몇 매장 앞에 불매운동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본사 고객센터 전화가 마비됐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천천히 눌렀죠. 오만순 일당이 이렇게 나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빠르고 치졸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오만순이었죠. 저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만순의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들떠 있었죠. 강지원, 인터넷 봤지? 지금 내 꼴이 어떤지 알아? 온 나라가 널 욕하고 있어. 어머님, 그 글들 어머님이 시킨 거예요? 오만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증거 있어? 내가 글 쓴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알아서 올린 거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전화하신 겁니까? 오만순이 목소리를 낮추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글 지워주고 합의해 줄 테니까 현금 50억 내놔. 50억이면 싸게 쳐주는 거야. 내 회사 매출이 얼마인데. 50억쯤이야 껌이잖아.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50억이요. 빨리 결정해. 질질 끌면 금액 올라가. 100억까지도 갈 수 있어. 저는 아무 대답 없이 3초를 세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똑똑한 년이면 답이 뭔지 알잖아. 오만순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죠. 다음 날부터 민우가 회사 로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차림에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로비 바닥에 드러누워 피켓을 들었죠. 사기꾼 강지원에게 당한 피해자 최민우. 경비원이 막으려 했지만 민우는 바닥에서 일어나지 않고 악을 썼습니다. 나 여기서 안 가. 내가 당한 걸 세상이 알아야 해. 강지원 나와. 출입하는 직원들이 민우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지나갔죠. 민우는 이틀째, 사흘째 계속 나타났습니다. 언론사에도 제 사생활을 조작해서 제보하겠다며 로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가맹점주 대표가 본사에 찾아와 회의실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대표님, 매출이 일주일 만에 30%가 빠졌습니다. 이러다 가게 문 닫아야 합니다. 적당히 돈 주고 합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임원 회의에서도 같은 소리가 나왔죠. 대표님, 사태가 길어지면 주거래 은행 쪽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시는 게 회사를 위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저는 회의실 테이블 위에 양손을 올려놓고 임원들을 한 명씩 쳐다보았습니다. 적당한 선이 뭡니까? 사기꾼한테 돈을 주고 입을 막으라는 건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저 사람들한테 1원도 안 줍니다. 단 한 푼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요. 저 사람들이 바닥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증거가 쌓이는 겁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대표실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사설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말순이라는 사람이 댓글 업체에 돈을 보낸 정황을 잡아주세요. 송금 내역, 업체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 전부요. 알겠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탐정사무소가 움직이는 동안 로펌 변호사들도 동시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댓글 업체의 서버 기록을 추적하고 오말순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작업이었죠. 3일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말순이 댓글 업체 사장에게 직접 돈을 보낸 통장 내역이 잡혔죠. 금액이 2차례에 걸쳐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말순이 댓글 업체 사장과 주고받은 비밀 대화방 기록이 통째로 넘어왔죠. 강지원이라는 여자를 완전히 매장시켜야 해. 맘카페, 직장인 카페, 뉴스 댓글까지 전부 깔아. 돈은 더 줄 테니까 확실하게 해. 오말순이 직접 친 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대화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죠. 서류 가방을 열고 오만순의 50억 협박 녹음 파일, 오말순의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민우의 로빈 안동 영상을 하나의 폴더에 담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닫고 잠금 장치를 채웠죠. 저는 책상 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비서실, 내일 아침 9시에 차 한 대 준비해줘요. 갈 곳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차에 올라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구독자 300만 명이 넘는 폭로 전문 유튜버의 사무실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유튜버가 직접 문을 열고 맞아주었습니다. 강 대표님이시죠? 연락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독으로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저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묶음과 USB 하나를 꺼냈죠. 여기 들어있는 건 전부 변호사의 사실, 공증을 마친 자료입니다. 조작이나 편집 없는 원본이에요. 유튜버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통장 거래 내역이고, 이건 비밀 대화방 캡처, 이건 협박 통화 녹음 파일이에요. 전부 쓰셔도 됩니다. 유튜버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영상 하나가 아니라 시리즈로 나갈 수 있겠는데요. 오늘 저녁 라이브로 한 번에 터뜨려 주세요. 질질 끌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8시에 라이브 올리겠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튜버와 악수를 나누고 사무실을 나왔죠. 그날 저녁 8시, 저는 대표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시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죠. 1만, 5만, 10만. 숫자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튜버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야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화면에 오말순의 통장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댓글 업체 사장 앞으로 2차례에 걸쳐 입금한 금액이 빨간 밑줄로 표시되어 있었죠. 맘카페와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 전부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쓴 겁니다. 지시한 사람은 바로 피해자 행세를 하던 시이모 오말순 씨입니다. 유튜버가 비밀 대화방 캡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강지원이라는 여자를 완전히 매장시켜야 해. 맘카페, 직장인 카페, 뉴스 댓글까지 전부 깔아. 이건 오말순 씨가 댓글 업체 사장에게 직접 보낸 메시지입니다. 원본 그대로입니다. 실시간 댓글창이 미친 듯이 올라갔죠. 뭐야 조작이었어? 저 시어머니 일가가 사기꾼이잖아. 강지원 대표 억울하겠다. 유튜버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비 시어머니 오만순 씨가 강지원 대표에게 직접 전화해서
50억을 요구한 통화 녹음입니다. 편집 없이 전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피커에서 오만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글 지워주고 합의해 줄 테니까 현금 50억 내놔. 50억이면 싸게 쳐주는 거야. 빨리 결정해. 질질 끌면 금액 올라가. 100억까지도 갈 수 있어. 방송을 보는 시청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창은 오만순 일가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찼죠. 이건 완전히 공갈 협박이잖아. 감옥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고아라고 무시하면서 돈까지 뜯으려고? 인간이 아니네. 유튜버가 폭행 진단서 조작 정황까지 공개하자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유라 그 여자 진단서도 가짜였어? 신우이가 가방 훔쳐간 영상은 결혼식 때 나왔잖아. 도둑이 피해자 행세를 한 거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가맹점 불매 운동하던 사람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응원 화환을 보내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로펌 수석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아침 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에 고소장 접수해 주세요. 오만순, 최민우, 오말순, 최유라 전원이요. 증거 자료는 이미 정리해서 보내드렸죠. 네, 대표님.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다음 날 오전 로펌 변호사 4명이 경찰서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수사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틀 후 경찰이 오말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말순의 핸드폰과 노트북, 통장 원본이 전부 압수되었죠. 같은 날 불법 댓글 업체 사무실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업체 사장이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죠. 오만순, 민우, 유라 전원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날아갔습니다. 민우는 소환장을 받고 겁을 먹었는지 짐을 싸서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해외로 도망치려 한 거였죠. 하지만 출국 금지 조치가 이미 걸려 있었습니다. 민우가 탑승 수속을 하려는 순간 경찰이 뒤에서 어깨를 잡았죠. 최민우 씨, 도주 우려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우가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공항 보안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저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로펌에 하나 더 지시했습니다. 민사소송도 걸어주세요. 우리 본사와 전국 가맹점이 입은 매출 손실 전부요. 오만순 일가 전원을 상대로 평생 갚아도 모자랄 만큼 청구하세요. 알겠습니다. 피해 규모 산정은 이미 회계팀에서 받아놓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대질 조사가 잡혔습니다. 저는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조사실에 들어갔죠. 조사실 안에 오만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나 있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본 오만순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무릎을 꿇더니 제 바지 끝자락을 2 손으로 움켜잡았죠. 지원아,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내가 미쳤었어. 제발. 오만순의 콧물과 눈물이 제 바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오만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오만순의 손을 뿌리쳤죠. 오만순이 빈 바닥을 짚으며 엎어졌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부르던 사람한테 이런 말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오만순 너머로 수사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합의 없습니다. 선처도 없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니 건물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죠.
기자 하나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강 대표님, 합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저는 기자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선처도 없습니다. 일원도 깎아줄 생각 없습니다. 저는 기자들 사이를 지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죠. 저는 뒷좌석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천천히 내려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법원 앞에는 아침부터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줄을 서 있었죠. 저는 변호사와 나란히 법원 정문을 지나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석에 오만순과 민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만순은 며칠째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볼이 푹 꺼져 있었고, 민우는 고개를 떨군 채 바닥만 보고 있었죠. 상견례 자리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기와 공갈 협박을 주도한 오만순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오만순이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죠. 4년이요? 4년이라고요? 저는 억울합니다. 그년이 먼저. 교도관 2명이 오만순의 양팔을 잡아 끌어내렸습니다. 오만순이 버둥거리며 발을 굴렀지만 소용없었죠.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면서도 오만순의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민우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도관이 민우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고 민우는 풀린 다리를 질질 끌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피고인석이 비어가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죠. 한때 가족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피고인 번호가 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같은 주에 열린 다른 재판에서 오말순과 유라의 판결도 나왔습니다. 오말순은 불법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죠. 법정을 나서는 오말순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유라는 절도와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벌은 그 다음이었죠. 제가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오만순 일가 전원이 패소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금은 수십억 원이었죠. 오말순은 재판이 끝난 뒤 법원 복도에서 벽에 기대주저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뭐라고 말했지만 오말순은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만 달싹거렸죠. 유라는 법원 계단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추겨서 최대 한도로 끌어다 쓴 대출금의 민사배상금까지 겹쳤으니 유라의 통장에는 마이너스밖에 남지 않았을 겁니다. 유라가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지만 저는 시선을 거두고 지나쳤습니다. 며칠 후 탐정사무소에서 마지막 보고가 왔습니다. 오만순 일가가 자랑하던 본가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이었죠. 사채업자들이 가압류를 걸었고 법원의 배상금 집행까지 겹치면서 집이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통장 잔고도 전부 압류당해 남은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징역을 사는 사람, 빚더미에 앉아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게 된 사람, 남의 약점을 짓밟고 돈을 뜯어먹으려던 사람들의 끝은 그 모양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접어 서랍에 넣고 오래간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그 뒤로 저는 미뤄두었던 일에 매달렸습니다. 밀려있던 신규 사업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새로운 매장 오픈 현장을 직접 돌아다녔죠. 회사는 여론 조작 사태 이후 오히려 응원 여론이 붙으면서
매출이 전보다 올라가 있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부사장이 실적 보고를 하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분기 매출이 역대 최고입니다. 신규 가맹 문의도 3배 가까이 늘었고요. 잘 됐네요. 그 기세 놓치지 말고 밀어붙여요.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길어지고 있었죠. 화창한 주말이 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었죠. 부모님이 잠드신 수목원이었습니다. 수목원 입구를 지나 오솔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키 큰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죠. 부모님의 나무 앞에 도착해 가방에서 꽃 한 다발을 꺼내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나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빠, 엄마, 나왔어요.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아빠가 꿈에서 호통 쳐줘서 정신 차렸어요. 엄마가 손잡고 당당하게 살라고 해줘서 버텼고요. 저는 꽃다발 옆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나 이제 아무한테도 안 당해요. 고아라서 부끄럽다고, 누구한테 매달려야 한다고 그런 생각 안 해요. 내 힘으로 다 지켜냈어요. 목이 메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저는 일어서서 나무줄기에 손바닥을 대었습니다. 나무 껍질이 거칠고 단단했죠. 잘 살게요. 걱정 마요. 수목원을 나서는 길, 햇살이 어깨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억지로 지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짓는 단단하고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죠. 상견례 날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쥐던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 힘으로 제 세상을 지켜낸 사람이 앉아 있었죠. 저는 백미러에서 시선을 떼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죠. 넓은 도로 위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생긴다면 뭐든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아라는 말을 들어도, 천박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언젠가 진짜 가족이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도박 빚을 갚아줄 돈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눈물로 버티던 시간을 끝내고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제 힘으로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감옥에 간 사람, 빚더미에 앉은 사람,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 남의 아픔을 밟고 올라서려 했던 사람들의 끝은 그 모양이었죠. 부모가 없다는 게 제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도 부끄러운 게 아니었죠. 다만 그 마음을 이용해서 짓밟으려는 사람한테까지 매달릴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함부로 하는 사람 때문에 참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처럼 끝까지 참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돌아섰어야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